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내 이름은 박순자, 올해 70입니다. 나는 충청남도 예산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남편 상철 씨와 결혼한 지 46년, 며칠 이상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밭일하고, 밥 짓고, 아이 키우고, 매일 동이 트면 일어나고, 밤에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려야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죠. 큰 돈은 없었지만 먹고 사는데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사람이 곁에 있는 한 따뜻한 밥 한 끼는 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반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도 부엌 문가에 앉아 햇볕을 쬐며 생각 넣은 뜨끈한 동태탕이 먹고 싶다고 했었죠. 내가 시장에 다녀오니 남편은 의자에 쓰러진 채 눈을 감고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혼자였습니다. 아궁이 불은 금방 식었고 솥뚜껑 여는 소리는 한 번 한 번 가벼워졌습니다. 물을 끓여놓고 차를 타는 걸 잊기 일쑤였고 밥을 다 해놓아도 같이 먹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온 집안이 사람이 사는 곳 같지 않게 조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경기도로 이사 가라고 권했습니다. 아들네가 다 도시에 있는데 뭐하러 이리 멀리 사느냐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나이에 외롭다는 세 글자를 입 밖으로 꺼내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 성민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엄마 계속 그렇게 계시면 안 돼요. 혼자 계시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저희 집에 와서 한동안 지내세요. 네? 하고 말하더군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잠시 메이는 그 순간 어릴 적 학교에서 처음 맞고 와서 내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울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럼하고 했습니다. 짐이라곤 두툼한 내복 2벌과 이불 한 채, 그리고 남편이 남긴 낡은 가죽 손가방이 전부였습니다. 성민이는 KTX역은 난방이 잘 되니 두껍게 입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KTX가 어떤 건지 잘 몰랐지만 아들 말을 들었죠. 집을 나서는 날 나는 푸른색 체크무늬 셔츠를 입었습니다. 단추가 낡아 금장이 살짝 벗겨져 있었죠. 거울을 한번 보고는 결국 카키색 블라우스로 갈아입었습니다. 성남에 도착하니 낮 12시 23분이었습니다. 역사는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눈앞의 모든 사람이 마치 전쟁터로 달려가는 듯 바빠 보였습니다. 내가 여행 가방을 끌고 출구에 서 있는데 저편에서 성민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큰 소리로 부르는 아들의 얼굴은 내 기억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나를 부축해 차에 태우며 오는 길에 멀미는 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사실 약간 어지러웠습니다. 그저 아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차가 시내로 들어서자 창밖으로 난생 처음 보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아파트는 벽돌처럼 빽빽했고 편의점은 가로수처럼 길모퉁이마다 불을 밝히고 서 있었습니다. 신호등에 맞춰 차들이 서고 움직일 뿐 누구 하나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엄마, 여기도 사람 사는 정은 다 있어요. 성민이가 말했습니다. 아들 집은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아들이 문을 열며 외쳤습니다. 유진아, 엄마 오셨어. 문이 열리자 단발머리에 옅은 립스틱을 바른 홈웨어를 입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내 며느리 최유진이었죠. 그녀는 웃으며 나를 맞았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더 젊어지셨네요. 나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다, 쭈글쭈글한 무말랭이처럼 늙었지. 그녀는 웃으며 내 손을 잡아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래 계셔도 괜찮아요. 이제 여기가 어머님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내가 자기 집 카펫을 잘못 밟을까 조심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소파에 앉히고는 따뜻한 물 한 잔과 예쁘게 깎은 사과 한 접시를 내왔습니다. 요즘 날이 오락가락해서요.
물 많이 드세요, 어머님. 방은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은 아주 깔끔했습니다. 거실에는 손녀 미나가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고, TV 옆에는 커다란 어항 속에서 형형색색의 열대어 몇 마리가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컵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리컵 2개와 스테인리스 컵 1개. 나는 그 스테인리스 컵이 내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 방은 저쪽 부엌 옆이에요. 조금 작긴 해도 겨울에 볕이 잘 들어요. 이만하면 과분하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적절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마치 창문의 블라인드를 반쯤 내린 것처럼 빛은 보이지만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방을 들고 방으로 향하자 그녀가 뒤따라오며 내 발치에 놓인 짐을 힐끗 보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나지막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어떤 물건을 어디에 두어야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을지 재는 듯한 숨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베개는 가져오셨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쓰던 게 편해서 내가 답했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그럼 따로 준비 안 해도 되겠네요. 말은 참 부드럽게 했지만 내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예전에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시면 단 하루를 묵으시더라도 나는 새 베개와 갓반 이불을 내어드리곤 했는데 말입니다. 나는 바닥에 나무문의 장판을 내려다보며 문득 발바닥이 시리다고 느꼈습니다. 내 방은 크지 않았습니다. 싱글 침대 하나, 낡은 책상 하나, 그리고 나무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옷장 문은 누렇게 발해 있었고 표면에는 미나의 성장일기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쓴웃음이 났습니다. 이 옷장은 필시 예전에 미나가 쓰던 것이었겠죠. 방구석에는 잡동사니가 든 상자 2개가 쌓여 있고 그 위에는 여행 가방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들 좀 치워야 하지 않겠니? 내가 묻자 며느리는 서둘러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지난번에 오셨을 때 두고 가신 거예요. 어차피 걸리적거리지도 않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걸레를 찾아 책상을 닦으려 하자 그녀가 쏜살같이 와서 걸레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어머니, 쉬세요. 제가 이따 닦을게요. 나는 물러나 그녀가 조심스럽게 걸레를 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손놀림이 아주 깔끔하고 능숙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침대 가장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빨리 닦았지만 다 닦고 나서도 나를 움직이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가며 출출하실 테니 뭐라도 좀 차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원래 손녀의 것이었을 그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귓가에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칼질 소리와 밥솥에서 새어나오는 김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음이 갑자기 둘 곳을 잃은 듯 했습니다. 예산집에 있을 때 부엌은 나의 왕국이었습니다. 남편조차 내 음식 솜씨는 최고라고 했었죠. 내가 찐토란 시루떡은 이장님도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의자 하나를 옮기는 것조차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밥 먹으라고 불렀을 때 방을 나서자마자 식탁 위에 놓인 반찬 2가지와 흰죽 1그릇, 그리고 간장으로 살짝 묻힌 청경채 나물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우선 이것부터 드세요. 점심부터 기름진 거 드시면 소화 안 되실까 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담백한 게 좋지. 그녀가 또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으니 저희도 덩달아 건강식 하게 됐네요. 식사 중에 미나가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책가방을 맨 채 문을 들어서자마자 나를 보고는 신나서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나는 얼른 아이를 끌어다 앉혔습니다. 우리 강아지 할머니 보고 싶었어?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가 끓여주신 소고기 묵국이 제일 맛있어요. 내가 움찔하며
입을 열기도 전에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나야, 이제 우리 담백하게 먹을 거야. 할머니도 적응하셔야지. 미나는 입술을 삐죽이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이제 할머니 오셨으니까 나 고기 못 먹는 거야?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이의 밥그릇에 나물 한 젓가락을 집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밍밍한 물처럼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맛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갑자기 배고픔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밤에 씻고 나와 나는 침대 머리맡에서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매달 얼마를 쓰고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는지 꼼꼼하게 적는 것이 내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대에 앉아 벽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를 계속 들었습니다. 마치 나를 대신해 무언가를 카운트다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며느리가 아들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생각보다 정정하시네.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겠어. 성민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도 사는 거 팍팍하잖아. 몇 달 계시는 건 괜찮지만 장기적으로는 생각해봐야 해. 나는 조용히 가계불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족에게 의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황혼역에 잠시 들른 손님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들 집에 온 첫 주. 나는 매일 6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나이가 드니 잠이 뜨는 시간과 묶여버린 모양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살금살금 방을 나와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거실부터 베란다까지 청소했습니다. 집안은 어항 속 물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막 걸레질을 끝냈을 때 유진이가 잠옷차림으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에는 분홍색 대형 헤어핀을 꽂고 있었죠. 그녀는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또 아침부터 청소하세요? 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지. 이게 버릇이라. 그녀는 칫솔을 입에 물고 웅얼거리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잘한 일은 저희 젊은 사람들이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요양하러 오셨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힘든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자기 물건에 손대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부엌은 그녀의 영역이었습니다. 첫날부터 그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부엌 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동선이 제가 익숙해서요. 하지만 냉장고는 늘 텅 비어 있었고 달걀도 두세 알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간단하게 반찬 두어 게에 국 하나를 끓였고 대부분은 내가 밖에서 장을 봐와 채워 넣었습니다. 나는 외출할 때마다 돈을 조금씩 챙겨 나갔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나를 금방 알아보고 성민이 어머님 오셨네 하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웃으며 응대하며 어느 가게가 세일하는지 물어보며 장을 봤습니다. 처음 장을 보러 간 날 나는 45,000원을 썼습니다. 청경채, 표고버섯, 옥수수, 돼지고기, 그리고 미나가 제일 좋아하는 두부까지 샀죠. 집에 와서 반찬 3가지를 볶고 닭곰탕도 끓였습니다. 식사 시간에 유진이가 몇 숟가락 뜨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음식 정말 맛있네요. 근데 제가 요즘 콜레스테롤 관리 중이라 고기는 못 먹겠어요. 나는 즉시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럼 다음부턴 채소 위주로 할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 집도 이제 식습관을 좀 바꾸려고요. 단순할수록 건강하잖아요. 나는 아들 성민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나물만 먹고 있었습니다. 미나도 시무룩해 보였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에서는 정말 매일 나물과 두부만 먹게 되었습니다. 가끔 내가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으면 그녀가 방에서 영상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제 장도 봐주시고 알아서 요리도 해주신다니까.
완전 편해. 목소리는 자랑스러워 보였지만 나는 그녀가 가사도움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에 뉘앙스를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깍듯했습니다. 말투는 논리 정연했고 미소는 가면처럼 완벽했습니다. 내가 창문을 닦으려고 하면 이따 미나 아빠 시킬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 창문은 사흘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내가 빨래를 하려고 하면 어머니 쉬세요. 세탁기 쓰다 고장나면 어떡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아주 적절하게 사용했지만 정작 자신의 진정한 영역에는 나를 절대 접근시키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미나에게 탕을 좀 끓여주려고 압력솥을 꺼내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솥은 다루기 좀 어려워요. 혹시 터지기라도 하면 놀라실까 봐요. 나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나 썰어둔 연근을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때마다 그녀는 내 밥을 먼저 퍼주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입맛에 맞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사실 밥솥에는 흰쌀밥뿐 고구마 한 조각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소파에 앉아 그녀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미나는 그 옆에 찰싹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대화에 끼어들고 싶어도 끼어들 틈이 없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식사 후 내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그녀는 어머니, 오늘 고생하셨어요. 제가 이따 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그릇들은 싱크대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 그릇들을 보며 마치 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밍밍한 물에 담겨 부서지지도 녹지도 않고 그저 천천히 낡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나는 서랍에서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새 페이지를 넘겨 적었습니다. 10월 3일 장보기 38,000원 저녁 돼지고기 양파볶음 청경채 볶음 무국 며느리왈 어머니 너무 애쓰지 마세요. 다 쓰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자기 집에서는 온종일 바빠도 피곤한 줄 모르는데 남의 집에서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괜히 눈치가 보입니다. 나는 그들 집에 살고 그들 집 밥을 먹었지만 부엌의 칼 한 자루조차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나는 거실에서 미나와 함께 어릴 적 사진첩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돌 때 뒷마당에서 물놀이하던 사진이 나왔습니다. 통통한 엉덩이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기억난다. 할머니가 그때 옷을 3번이나 갈아입혔지. 내 엄마가 막 복직했을 때라. 유진이가 다가와 앨범을 힐끗 보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때요.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생활에 적응하던 때였죠. 그녀는 무심하게 말했지만 그 말투에는 아무런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이 추억담이 아니라 은근한 계산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나는 대꾸하지 않고 앨범을 덮었습니다.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일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10여 년 전 미나가 태어나기도 전에 성민이가 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끙끙 앓으며 누워있는 아들을 위해 나는 생강과 흑설탕을 넣고 진하게 물을 끓여 큰 사발에 담아 방으로 갔습니다. 아들에게 마시게 하려던 참이었죠. 방문 앞에 막 도착했을 때 유진이가 방에서 뛰쳐나와 내 손에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릇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제가 못 챙기는 사람도 아니고요. 나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내가 제 엄마야. 아픈 애를 보니 마음이 아파서 그러지.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성민 씨를 너무 애 취급하세요. 이제 결혼한 사람인데 어떤 일은 좀 놓아주셔야죠. 나도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럼 밤새라면 하나 끓여주는 게 챙기는 거니? 그 말을 듣자 그녀의 얼굴색이 싹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절 계속 무시하셨던 거죠?
제가 이 집에 시집 와서 밥만 축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니? 그래도 며느리 노릇은 해야 할 것 아니야.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절대로 아들을 놓아주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성민 씨랑 제대로 살게 두지 않으실 거라고요. 언제나 저희 사이에 서 계시니 제가 어떻게 이 집에 들어오겠어요?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쾅소리를 내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생강차가 바닥에 쏟아져 타일 위로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친정으로 가겠다며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성민이가 뒤쫓아갔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돌아온 아들은 내게 말했습니다. 엄마, 말씀 좀 그렇게 직설적으로 하지 마세요. 나는 차갑게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네가 아픈데 아무도 안 챙길까봐 그런 거다. 알아요.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는 엄마랑 다른 사람이에요. 다음 날 아침 남편 상철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그녀를 데려왔습니다. 돌아왔을 때도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부엌에 들어와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나중에 내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문 박차고 나간 사람은 없었어. 이번엔 자네들 다 양보를 안 해서 그래. 그럼 제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요? 내가 묻자 남편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조금만 참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자가 시집와서 사는 게 힘든 법이야. 우리가 어른이니 참을 수 있으면 참아야지.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여 채소를 씻는데 물방울이 소매를 흠뻑 적셨습니다. 그 이후로 집에서는 다시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다는 것을. 그녀는 예의 바르게 말하는 법을 배웠고 명절에는 신용을 했지만 눈빛에서는 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나를 어머니라고 불렀지만 나는 늘 그녀가 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신분을 부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녀의 집 소파에 앉아 그녀가 미나에게 사과를 깎아주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조심해, 칼날이 날카로워라며 다정하게 말합니다.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사실 몇 년 동안 나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마도 그녀는 내가 늙고 힘이 없어지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내가 그녀의 집에 들어와 사는 것이 그녀가 이 집의 며느리이자 안주인이며 성민이의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이 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 한 잔 마셔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즉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갖다 드릴게요. 앉아 계세요. 나는 웃었습니다. 나 아직 노인네 아니야. 물 한 잔 따르다 넘어지진 않아. 그녀도 웃었습니다. 이쪽 정수기가 물이 막 튀어서요. 익숙하지 않으실까 봐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득 10여 년 전 그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성민 씨랑 제대로 살게 두지 않으실 거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잊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아들을 빼앗으려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랐을 뿐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나 역시 못된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청춘을 보내고 가장 아끼는 자식을 떠나보낸 한 어머니였다는 것을. 아들 집에 들어온 지 57일째. 나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이 비슷했습니다. 6시 기상, 7시 걸레질, 8시 물 끓이기, 10시 전 장 보러 나가기, 점심, 낮잠, 저녁 준비. 저녁에는 미나 숙제 봐주기, TV 보기, 설거지, 취침. 사람이 나이가 들면 날짜는 바닥 타일처럼 한 칸 한 칸 깔리는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 평평하지만 자세히 보면 틈이 있습니다. 부엌은 여전히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내가 매일 장을 보러 나갔지만
냄비는 어떻게 쓰고 기름은 얼마나 넣고 어떤 조미료는 쓰면 안 되는지가 그녀가 냉장고에 붙여놓은 작은 메모지에 전부 적혀 있었습니다. 고지방 피할 것, 조미료 넣지 말 것, 양파 적게 넣을 것, 심지어 미나 편식 중 자극적인 식재료 줄일 것이라고 적힌 쪽지 아래에는 고추 그림의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러다 내가 간장을 몇 방울 넣는 것까지 가게 수칙에 적어 놓을 판이었습니다. 장보는 돈은 그녀에게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매달 내 기초연금으로 80만 원이 나오면 그중 50만 원을 생활비로 떼어 놓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장을 보면 한 번에 평균 4만 원에서 6만 원이 들었습니다. 5달 동안 내가 보탠 식비만 해도 150만 원이 넘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남의 집에 사는 늙은 친척이라 할지라도 고맙습니다. 한마디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장에서 돼지고기 등심과 새우젓을 좀 샀습니다. 미나에게 만두를 빚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미나가 저번에 같은 반 친구 엄마가 빚어준 당근 새우만두를 먹어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내가 돌아와 재료를 다지고 있을 때 유진이가 과일을 깎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새우젓 좀 비릴 것 같아요. 미나가 요즘 입안이 헐어서 의사 선생님이 해산물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나는 하고 말하며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새우젓을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표고버섯 좀 많이 사오세요. 그걸로 채소만두 빚어도 되잖아요. 건강하고 친환경적이고요. 나는 고개를 숙여 계속 고기를 다졌습니다. 만두소에서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새우젓은 사흘 만에 그녀가 몰래 버렸고 돼지고기는 내가 장조림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젓가락 맛만 보고는 대부분을 버리면서 미나가 기름진 건 안 먹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미나를 보았습니다. 사실 아이는 젓가락으로 고기 2점을 맛있게 집어먹고 있었지만 눈은 슬쩍 엄마 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못 본 척했습니다. 식탁에는 늘 채소가 넘쳐났습니다. 배추볶음, 고구마순볶음, 시금치나물, 가끔 두부 한 조각이나 브로콜리 몇 개가 더해지면 특별식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무렵 나는 속이 더부룩해지기 시작했고 밤에 잘 때도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가끔은 예산 시골집에서 혼자 키운 쑥갓으로도 향긋하게 볶아 먹던 때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냉장고 가득한 푸른 채소들이 마치 살아있는 외로움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민이가 구글한 숟가락 뜨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통 입맛이 없네. 유진이가 즉시 받았습니다. 당신 위 안 좋잖아요. 이렇게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고는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힘드시죠? 요즘 집안일은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운동 삼아 하는 거지. 이 말을 할 때 나는 그녀의 눈빛이 살짝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경계를 푸는 것 같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계를 푼 것이 아니라 내가 부려먹어도 불평하지 않는 어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TV를 보지 않고 방구석에 앉아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예전에는 장보기 42,000원, 생선 사기 25,000원이라고 적었지만 이제는 아침 흰죽, 청경채, 점심 볶음밥, 두부, 저녁 쌀국수, 생선, 채소라고 적었습니다. 나는 장부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었습니다. 소모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적을 때마다 나는 오늘 하루를 헛되이 살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방문을 열자마자 공기 중에 평소와 다른 냄새가 떠다녔습니다. 늘 맡던 냄비 속 채소가 끓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고기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은은한 청주 향도 났습니다. 내가 부엌으로 가보니 유진이가 주걱을 들고 무언가를 볶고 있었습니다. 냄비에서는 진한 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통통한 닭다리가 노릇하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냄비 옆에는 이미 붉게 변한 큰 새우 몇 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그녀는 유난히 달콤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좀 일찍 준비했어요. 저희 엄마가 이따 오시거든요. 그녀는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치 이 맛있는 냄새가 자기 엄마를 위해 준비된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 안을 힐끗 보았습니다. 싱크대 옆에는 냉동대구 한 팩과 갈비 한 상자, 그리고 관자 몇 꼬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탕 드시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이따 막 갈비탕 끓일 테니 어머님도 좀 드세요. 나는 그래라고 했지만 더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점심때 유진이의 엄마가 오셨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오셨죠. 문을 들어서자마자 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미나 할머님이시군요. 나도 웃으며 답례했습니다. 네. 미나한테 얘기 들으니 지난번에 사부인 오셨을 때 아이가 무척 좋아했다더군요. 그녀의 엄마는 신발을 갈아 신으며 말했습니다. 어디요? 애를 워낙 잘 키우셨네요. 옆에 있던 유진이는 해물파전, 잡채, 그리고 내가 냄새만 맡아도 침이 고이는 갈비찜을 한 상 가득 차려냈습니다. 그녀의 엄마는 맛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야, 이 맛은 식당보다 낫다. 유진이는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맛있으면 많이 먹어. 앞으로 매일 해줄게. 아들 성민이도 모처럼 일찍 퇴근했고 미나도 밥을 2그릇이나 먹었습니다. 식탁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진이는 자기 엄마에게 반찬을 집어주고 국을 떠주고 휴지를 건네는 등 동작이 빠르고 살뜰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갈비탕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삼켰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 속이 쓰려왔습니다. 식사 후 내가 설거지를 할 때 싱크대에 담긴 기름진 그릇들과 닭뼈, 생선가시, 새우 껍질을 보며 문득 착각에 빠졌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나는 다른 버전의 가정에 살았던 게 아닐까. 그 후 며칠 동안 매 끼니가 풍성하고 떠들썩했습니다. 생선, 새우, 갈비, 닭고기가 번갈아가며 나왔습니다. 심지어 고구마 순 볶음에도 마늘 기름 향이 더해졌습니다. 나는 콜레스테롤이 높고 담백하게 먹어야 하며 기름진 것과 해산물을 싫어한다던 유진이가 대체 누구였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신경 쓰이는 것은 그녀가 자기 엄마를 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따뜻하고 살뜰하고 친밀한 그런 눈빛. 나는 내가 그런 눈빛을 받아본 적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그렇게 국을 떠주거나 어머니, 뭐 좋아하세요? 다음에 해드릴게요 라고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와 그녀의 엄마가 소파에 앉아 나누는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이웃집 누가 안마의자를 샀다더라, 누가 손자를 데리고 온천에 갔다더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유진이는 며느리나 아내가 아닌 딸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엄마가 말했습니다. 너 요즘 안색이 참 좋다. 내가 와서 특히 더 기쁜가 보네. 유진이가 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엄마가 오니까 꼭 내 집 같아. 그 말이 바늘처럼 내 귀에 와서 밝혔습니다. 내 집 같다. 그렇다면 그녀가 평소에 살던 이 집은 그녀의 내 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 나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거두며 성남의 하늘을 주황색으로 물들이는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귓가에는 여전히 부엌에서 들려오는 유진이의 웃음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지난 몇 달간 매일 채식을 한 것은 누가 콜레스테롤을 걱정해서도 아니고 건강을 생각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 사는 노인이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나는 가계부를 펼쳐 빈 페이지에 몇 글자를 적었습니다. 오늘 갈비찜, 잡채, 해물파전, 마갈비탕, 유진, 엄마 온 첫날. 나는 천천히 썼지만 다 쓰고 나서도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저녁 식사는 너무나도 향기로웠습니다. 그 향기 때문에 문득 집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이 아파트가 아니라 내 진짜 집. 남편이 있고 흙냄새가 나고 가끔은 나를 위해 끓여진 진짜 소고기, 묵국 한 그릇이 있는 곳으로. 그날 저녁 식탁은 여전히 떠들썩했습니다. 장어구이, 후추새우, 소고기 묵국에 디저트로 푸딩까지 나왔습니다. 유진이는 자기 엄마에게 음식을 집어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모처럼 오셨으니 많이 드세요. 다음에 언제 또 볼지 모르잖아요. 나는 구석에 앉아 아주 천천히 먹었습니다. 국이 너무 향긋해서 꿀꺽 삼키면 눈물이 쏟아질까봐 함부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 후 유진이가 설거지를 하고 성민이는 장모님과 베란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미나의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아이는 젤리를 먹으며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나야, 오늘 아주 신났지? 내가 묻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외할머니 오셔서 제일 좋아. 외할머니 오시면 고기 먹을 수 있거든.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친할머니 왔을 때는 집에서 고기 안 먹었어? 아이는 숙제를 고치며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가 할머니는 혈압 높아서 고기 드시면 안 된대. 나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엄마는 콜레스테롤 문제 있다고 하지 않았니? 아이는 계속 글씨를 쓰며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니, 할머니한테만 그렇게 말한 거야. 엄마랑 아빠는 원래 고기 먹어. 할머니 계실 때만 채식하는 거야. 내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 나는 대화처럼 들리도록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미나는 연필로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는 나이 드셔서 기름진 거 드시면 몸에 안 좋대. 그리고 할머니 오시고 나서는 반찬을 2배로 해야 해서 귀찮다고 했어. 엄마가 할머니 빨리 시골집에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했어. 말을 마친 아이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는지 갑자기 하던 것을 멈추고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화나셨어요? 나는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서둘러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가 그렇게 속 좁은 사람 아니야. 아이는 안심한 듯 다시 수학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이 곁에 앉아 있었지만 손은 계속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귀로는 똑똑히 들었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마치 심장에 찬물을 한 바가지 들이붓고 목구멍까지 막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식사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돈 주고 산 고기가 버려졌던 일, 집안 경제가 어렵다니 아무것도 묻지 않았던 일, 어머니는 쉬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었던 일,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나를 처리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내가 떠나기를 기다리는 공간에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계속 무언가 말했지만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분홍색 펜으로 할머니는 제일 다정해요. 같이 놀아주셔서 감사해요라고 쓰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의 순진한 얼굴을 보았지만 마음은 조금도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가 매일 하는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저 그 말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미나야, 착하다. 이제 씻으러 가. 할머니가 책상 정리할게. 아이가 욕실로 달려간 후 나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조명은 밝았지만 온 집이 춥게 느껴졌습니다.
부엌의 그릇들은 깨끗이 씻겨 있었고 환풍기는 뚝뚝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냉장고를 열자 방금 사온 소고기와 돼지갈비, 생새우가 정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일 샤브샤브. 나는 생각에 잠겼다가 그 포스트잇을 떼어내 가늘게 접어 손바닥 안에서 굴렸습니다. 밤에 유진이가 웃으며 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내일 저희랑 같이 백화점 가실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녀가 또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이번에 오실 때 뭘 많이 가져오셔서요. 냉장고에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내일 부엌 정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나는 계속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일 좀 일찍 일어날게. 그녀는 만족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역시 어머니가 제일 마음이 넓으세요. 그녀가 떠난 후 나는 바로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대신 뒤돌아 가정수칙이 붙어 있는 냉장고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나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빨리 시골집에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했어. 나는 침대에 누워 떼어낸 포스트잇을 손에 쥐고 계속 비볐습니다. 그것이 부드러워지고 구겨지고 아무 의미 없어질 때까지 나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내게 마음을 쓸 여유가 없었던 게 아니라 마음을 쓸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바보같이 그들을 위해 돈을 아끼고 장을 보고 이해하는 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떠나기를 기다렸지만 나는 더 적절한 시기를 기다렸다가 떠날 것입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짐을 싸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빚을 천천히 청산할 것입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미나의 몇 마디 말이 가시처럼 심장에 박혀 몸을 뒤척일 때마다 아팠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나는 일어나 옷을 입고 침대 밑에 있던 플라스틱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내 통장과 신분증, 그리고 낡은 가계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스탠드를 켜고 첫 페이지를 펼쳐 한 줄 한 줄 대조하며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5월 3일 시장 장보기 38,000원. 둘째, 5월 7일 야시장 장보기 고구마순, 표고버섯, 새우젓 44,000원. 셋째, 5월 13일 마트 미나 필통, 지우개, 간식 31,500원. 나는 아주 꼼꼼하게 적었습니다. 심지어 교통비, 소소한 간식비까지 모두 기억해냈습니다. 원래는 그저 생활을 기록하기 위함이었지만 이제 이것은 내가 이 집에서 희생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나는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6월 지출 48만 5천 원, 7월 64만 원, 8월 59만 2천 원, 9월 72만 원, 그리고 10월 초에 아직 정리하지 못한 자잘한 비용까지 합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지난 몇 달간 내가 최소 320만 원 이상을 썼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돈 중에 유진이가 단돈 10원이라도 보태준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세탁세제를 사면 그녀는 마침 다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내가 건전지를 사면 아직 사러 갈 시간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미나의 학원 등록금을 내주면 어머니 우선 좀 내주세요. 제가 다음 주에 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는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예전에 남편과 어렵게 살 때 우리는 1,000원 한 장을 쪼개 썼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아꼈던 것은 늙어서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손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갖다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마치 움직이는 ATM기처럼 여겼습니다. 스스로 걷지는 못하지만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돈도 내고 불평도 없는 기계. 나는 다음 페이지를 넘겨 그날 내가 새우젓과 돼지고기, 표고버섯을 샀던 기록을 보았습니다. 그 옆에는 유진왈, 새우젓은
우리 집에 안마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안 맞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먹으면 안 되고 자기 엄마는 먹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향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쓴 돈이 그만한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나는 갈비탕 한 그릇의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햇살이 비쳐들 때 나는 가계부를 챙겨 넣고 신분증과 땅 문서를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아침 식사 때 나는 일부러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내가 예산에 한번 다녀와야 할 것 같다. 거기 땅도 좀 정리해야 할 것 같고 그냥 묵혀두기도 아깝고. 그녀는 두유를 저으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돌아가시려고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문득 시골집 일도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 나도 이제 나이가 많잖아. 그녀는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별 생각 마세요. 여기 계시면 저희가 당연히 모셔야죠. 땅이니 뭐니 하는 건 나중에 생각하세요. 나는 계속 웃었습니다. 아이고, 다시 들어가 살겠다는 게 아니라 채소라도 좀 심을 수 있을까 해서 생활비에 보탬이 될까 하고.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니면 제가 한번 같이 다녀올까요? 나는 일부러 답했습니다. 아니다, 너는 바쁘잖니. 내가 성민이한테 말해서 걔가 차로 한번 데려다 주면 되지.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네, 어머니 편하신 대로 하세요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남은 빵을 입에 우겨 넣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초조해지기 시작했지? 그래야지. 내가 떠밀려 나가는 게 아니라 내 발로 나가는 거란 걸 알려줘야지. 그것도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얹혀 사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 덕분에 돈을 아끼고 있다는 것도 알려줘야지. 이번에는 더 이상 흐리멍덩하게 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그들의 예산 목록에서 빼내어 내 자신의 삶으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나는 조카 민준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주말에 성민이가 출근하고 유진이가 미나를 학원에 데려다 준 틈을 타 나 혼자 KTX를 타고 오랜만에 고향 집으로 향했습니다. 역에서 내리는 순간 공기 중에 익숙한 풀내음이 가득했습니다. 달콤하지는 않았지만 눈물이 날 만큼 깨끗한 냄새였습니다. 역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논과 밭, 수로와 닭장, 작은 사당까지 모든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낡은 철문에 열쇠를 꽂고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을 열자 내 마음도 함께 풀렸습니다. 집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낯선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내가 떠나기 전에 챙기지 못한 보온병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병뚜껑에는 남편의 이름 김상철이 적힌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던 해에 직접 쓴 것이었죠. 나는 집을 좀 정리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간식 한 봉지를 들고 이웃 김 여사 댁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마당에서 콩을 말리고 있다가 나를 보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순자 씨. 아이고, 이게 몇 년 만이야. 나는 웃으며 봉지를 건넸습니다. 언니는 어쩜 그대로네. 나는 도시에서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어. 오늘 일부러 바람 쐬러 왔지. 우리는 그녀의 부엌에 앉았습니다. 화로에는 숯불이 타고 있었고 주전자에서는 보이차가 김을 내며 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차를 두 잔 마시는 것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지?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지난 몇 달간 성민이네 집에 가 있었어. 그녀의 눈이 빛났습니다. 아들네가 성남에 집 샀다며? 모시러 갔구나. 잘 됐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지난 반년 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부엌에 붙어 있던 쪽지 이야기, 담백한 식단 이야기, 미나가 했던 엄마가 할머니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대라는 말 이야기, 내가 장을 보고 가스비를 내고 학용품까지 사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던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책상을 탁 쳤습니다. 그 집에서 식모살이 했네. 나는 웃지 않고 그저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나도 내가 살뜰한 줄 알았지. 그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살뜰? 살은 네가 찌우고 돈은 그들이 아꼈겠지.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언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 사촌 동생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해. 상속, 유언, 증여, 세금 문제 처리하는 사람들 많이 알더라. 늙어서야 땅 문제 미리 정리 안 해두면 죽고 나서 자식들이 3년은 싸운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나도 그동안은 그렇게 빨리 처리할 생각 없었어. 근데 이제 마음 정했어. 그래. 그녀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진짜 늙은 게 아니라 더는 남의 돈줄 노릇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웃었습니다. 돈줄도 털리기 마련이지. 나는 카드도 안 줬는데 알아서 갖다 바쳤으니. 그녀는 사촌동생의 명함을 내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냥 김 여사 소개로 왔다고 해. 사람 솔직하고 일 처리도 빠르고 믿을만해. 나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으며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고마워. 그녀는 내 손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여자들은 자기 목 하나 안 남겨두면 마지막엔 빈손만 남아. 떠나기 전에 그녀는 말린 두부 한 봉지를 내게 쥐어주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기 못 먹게 한다며? 그럼 이거나 실컷 씹어. 스스로 맛을 찾아야지. 나는 집으로 걸어오면서 손에는 그 두부 봉지를 들고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철없고 며느리가 성격이 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마침내 알았습니다. 내가 먼저 내 뿌리를 단단히 박아야 한다는 것을. 땅은 내가 처리할 것입니다. 유언장도 내가 쓸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 시대의 할머니는 쫓겨나 시골집으로 돌아가길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내 몫을 남겨두고 스스로 주인이 될 것입니다. 성남으로 돌아왔을 때 마침 비가 조금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유진이가 부엌 바닥을 닦다가 나를 보고는 아주 달콤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비 오는데 장 보러 가셨어요? 나는 웃으며 손에 든 봉지를 흔들었습니다. 집에 채소가 없어서 미나가 요즘 만색이 안 좋은 것 같아. 당근 닭죽 좀 끓여주려고. 그녀는 순간 멈칫하며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이고, 닭은 너무 기름져요. 미나 요즘 시험 기간이라 담백하게 먹는 게 좋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기름기 조금은 있어야 애가 기운을 차리지. 나는 채소를 내려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씻고 썰고 탕을 끓였습니다. 그녀는 부엌 문가에 서서 한참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달걀 부침과 두부전이었고 점심에는 닭고기 볶음면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내가 좋아하던 피망 소고기 볶음까지 식탁에 올랐습니다. 유진이는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계속 내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많이 드세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마음은 이미 뒤집혀 있었습니다. 식사 후 나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제 시골집에 갔더니 옆 동네 개발업체에서 전화가 왔더라. 거기 땅 혹시 처분할 생각 없냐고. 무슨 전원주택 단지를 짓는다나 봐. 그녀의 눈이 확연히 빛났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어느 땅이요? 우리 집 뒤쪽 땅이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동쪽의 연못 근처에 있는 땅. 평평해서 괜찮아 보이더라. 그녀가 즉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일부러 어리숙한 척했습니다. 집안 사람들하고 상의해봐야 한다고 했지. 미나 클 때까지 뒀다가 쓸까 싶기도 하고. 근데 사실 나도 나이가 많아서
이걸 누구한테 남겨줘야 할지 모르겠다. 그녀의 눈빛이 복잡해졌습니다. 미소에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깊으시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물만 휘젓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척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조카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고모가 부탁할 게 있다. 너 시골에서 밭농사 좀 짓고 싶다고 했지? 고모 땅 중에 연못 옆에 있는 거 네가 쓸 거면 좀 싸게 넘겨줄게. 전화기 저편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고모님, 정말이세요? 그럼 진짜지. 장난 아니다. 다음 날 우리는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부탁해 그가 아는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땅 문서를 확인하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마을 이장님께 서명을 부탁해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거래 가격은 시세보다 낮은 1억 원. 나는 이 돈을 벌려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챙겨두려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민준이에게 당부했습니다. 이 돈은 나눠서 고모 예산 농협 통장으로 보내라. 성남 통장으로는 보내지 말고 내 사촌형이 알게 하고 싶지 않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모님, 걱정 마세요. 양도 절차가 끝난 날 오후, 나는 고향집 나무 의자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햇살이 유자나무 잎사귀 사이로 비쳐 땅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나는 문득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적어도 이 땅은 이제 그들의 계산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성남으로 돌아온 후 유진이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오트밀과 견과류로 바뀌었고 점심에는 닭다리찜, 달걀찜, 생선탕이 자주 나왔습니다. 심지어 내가 평소에 아까워서 사지 못하던 참치 통조림까지 꺼내놓으며 남은 거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내 옆에 앉아 같이 TV를 보다가 문득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요즘 시골 땅 뉴스 좀 보고 있어요. 거기도 나중에 오를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나야 잘 모르지만 그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그 땅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가 도울 일이라도 있을까요? 나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지만 얼굴에는 온화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도 아직 생각 중이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신문을 넘기는 내 손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이미 낚싯바늘을 물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문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이미 안전하게 옮겨놓은 미끼라는 것을. 나는 조카 민준이와 다시 한번 고향집에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는 쉬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남은 인생길을 스스로 쓰는 일을 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은 남편의 생전 친구였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신중한 분이었습니다. 내가 그를 찾아갔을 때 그는 단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정말 이 결정을 하실 겁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나이 70입니다. 더 미루다가 병석에 눕고 나서 싸우게 하면 너무 늦지요. 우리는 민준이가 아는 역시 이 동네 사람인 법무사를 통해 마지막 남은 땅의 등기 절차를 밟았습니다. 땅을 내 개인 명의의 신탁 자산으로 변경하고 사용권은 나 자신에게 귀속시키되 사망 후에야 지정된 상속인에게 이전되도록 설정했습니다. 나는 아들 성민이를 수익자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본인 사망 시 유산은 지정된 유언 내용에 따라 분배하며 조카 박민준을 집행인으로 임명한다. 변호사가 증인으로 참석했을 때 물었습니다. 유언장에 배우자나 특정인을 배제하는 조항을 명시하시겠습니까? 나는 망설임 없이 똑똑히 썼습니다. 며느리 최유진은 본인 명의의 부동산 관련 사항에 일절 관여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만약 본인에게 협박 또는 회유하여 문서를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즉시 관련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한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작성하셨군요. 나는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상속인은 본인 사망 후
직접 모든 장례 절차를 주관하고 장례식에 참석해야 한다. 어떠한 핑계로든 불참 시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조항은 성민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나를 보내는 마지막 길조차 함께하지 않으려 한다면 나 역시 그에게 남겨줄 것이 없었습니다. 서류 작성을 마친 후 이장님이 내게 물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알리실 겁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아이는 바쁩니다. 걔 아내가 알면 더 복잡해져요. 우리 셋은 고향집 뒤편 텃밭가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멀리 지는 해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에 오는 사람은 내가 초대한 손님이지 누군가의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고향집을 떠나기 전 나는 서류를 민준이에게 맡기며 재차 당부했습니다. 절대 그들에게 보여주지 마라. 돈 이야기도 꺼내지 말고 모든 것이 그대로인 것처럼 행동해라.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모님, 걱정 마세요. 성남으로 돌아왔을 때 날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내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유진이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며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어머니, 돌아오셨네요. 짐은 없으세요? 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집 한번 둘러보고 햇볕 좀 쬐고 왔어.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거기 아무도 없잖아요. 빈집에 너무 오래 계시면 도둑 들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냥 잠깐 보고 왔어. 그녀는 두 걸음 다가와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췄습니다. 어머니, 집 정리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랑 성민 씨가 가서 도울 일이라도 있을까요? 나는 살짝 웃었습니다. 아니다. 작은 일이라 민준이 혼자면 충분했어.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말했습니다. 그렇죠. 민준이는 가족이니까요. 나는 그녀를 보며 웃었습니다. 마음속에는 더 이상 한 점의 의문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내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정리했는지는 몰랐습니다. 이 집에서 아무리 주판을 튕겨도 내가 어둠 속에 숨겨둔 펜은 만질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낡은 열쇠 꾸러미를 손에 쥐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옷장에 넣었습니다. 방금 발급받은 유언장, 사본까지 자물쇠로 잠가 넣었습니다. 나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죽기 전까지 남의 돈줄 노릇을 하는 것이 두려웠을 뿐입니다. 이제 됐다. 나에게는 비장의 카드가 생겼다. 그날은 날씨가 맑았습니다. 햇살이 부엌 유리창 가득 쏟아졌습니다. 나는 아침 5시에 일어나 메뉴판을 한 페이지 가득 채웠습니다. 시장에 가서 가장 살이 오른 농어와 살아있는 대하, 돼지갈비 한 근, 그리고 가장 비싼 관자와 오골개까지 샀습니다. 나는 상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손녀 생일이라 한 상 거하게 차릴 거요. 그들은 손녀딸이 복이 많네. 할머니가 저렇게 챙겨주시니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걔 복이 좋은지는 아직 모르고 할미가 정신을 좀 차려야지. 오후 내내 나는 부엌 문을 닫고 요리했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부엌에서 베란다까지 퍼져나가 건너편 이웃집에서도 창가에서 오늘 댁에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라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식탁에는 총 10가지 요리가 차려졌습니다. 닭볶음탕, 농어찜, 관자구이, 소금새우구이, 동파육, 돼지갈비찜, 고구마 순볶음, 마늘 브로콜리 볶음, 그리고 오골개탕까지. 마지막으로 대추 생강차 한 그릇이 나왔습니다. 미나가 촛불을 끈 후 나는 잘라놓은 케이크를 건네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할머니가 오늘 주방장이야. 전부 손수 만들었으니 평생 기억해라.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정성이세요. 미나야, 빨리 할머니께 감사하다고 해. 미나가 혀 짧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문이 고맙습니다. 오늘 탕이 제일 맛있어요. 모두가 웃었고 나도 웃었습니다.
식사가 반쯤 진행되었을 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가 두툼한 봉투 하나를 가져와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할 말이 좀 있다. 모두가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나는 며칠 후에 시골에 내려가서 거기 집 좀 정리하고 쉬려고 한다. 유진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누가 무슨 말 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어머니 계시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는 그녀를 쳐다보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 문제가 아니다. 나도 늙었으니 언제까지 남의 집에 얹혀 살 수는 없지.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 쪽 집안일은 내가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나는 봉투를 그녀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봉투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다. 하나는 지난 반년 동안 내가 너희 집에서 생활하며 쓴 지출 명세서고, 다른 하나는 내가 쓴 편지다. 그녀가 손을 뻗어 봉투를 잡으려 하자 내가 말했습니다. 천천히들 봐라. 나한테 답할 필요는 없다. 편지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다 들어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옆에 걸어두었던 앞치마를 벗어 천천히 텄습니다. 성민이가 나를 불렀습니다. 엄마, 나는 잠시 멈춰서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서는 엄마지만 내 아내 마음속에서는 그저 후원자일 뿐이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나가 달려와 나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집에 가실 거예요? 할머니 안 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도 가고 싶지 않아. 하지만 사람은 늙으면 먼저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법이란다. 나는 아이의 순진한 눈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너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어떤 말들은 자신도 모르게 진심을 드러낸다는 것을. 저녁 식사가 끝난 후 나는 방으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얇은 이불 한 채, 외투, 2벌, 수놓은 꽃이 난 켤레, 그리고 그 가계부와 유언장 사본이 전부였습니다. 나는 열쇠를 문 옆 작은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 옆에는 쪽지를 하나 끼워두었습니다. 몇 글자 적혀 있었습니다. 집은 정으로 사는 곳이지 남이 며칠 더 머무는 걸 계산하는 곳이 아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고향 집에 돌아왔을 때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울타리 한쪽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뒷벽 시멘트는 일부 벗겨져 있었고 지붕안 귀퉁이에서는 비가 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차를 한 주전자 끓여 남편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대나무 의자에 앉아 밤새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수놓은 꽃신을 신고 밀짚 모자를 쓰고 밭으로 나가 잡초를 뽑고 땅을 갈아 채소를 심었습니다. 먼저 상추, 쑥갓, 고추를 심고 가장자리에는 로젤 2그루를 심었습니다. 붉은 꽃이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삼첩 반상을 차리느라 애쓰지 않았습니다. 식탁이 영양 균형을 맞췄는지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고구마가 먹고 싶으면 고구마를 쪘고 내일 장조림이 먹고 싶으면 간장물을 한 솥 끓여 달걀에 금이 갈 때까지 졸였습니다. 김 여사는 이틀에 한 번꼴로 따뜻한 두유 한 봉지를 들고 와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막내딸 시어머니가 얼마나 까다로운지에 대해 떠들었고 나는 과일을 깎으며 듣기만 했습니다. 가끔 웃기도 했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지금 보니 도시 있을 때보다 훨씬 정신이 맑아 보이네. 내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내 지붕 아래서 사는 거니까. 남의 처마 밑에서 숨어 사는 게 아니고. 전화가 몇 번 울렸습니다. 성민이었습니다.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나가 엄마 많이 보고 싶대요.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만 답장했습니다. 나는 잘 있다. 미나한테 국 많이 마시고 편식하지 말라고 전해줘. 그날 밤
나는 편지지 한 장을 꺼내 천천히 미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미나 할머니 보고 싶다는 말 들으니 할머니도 웃음이 나는구나. 그거 아니? 할머니는 젊었을 때 외로움을 정말 많이 탔단다. 결혼 첫 해에 할아버지가 군대에 가셨을 때 나 혼자 낡은 집에서 등잔불 하나 켜고 밤을 보냈지. 하지만 말이야, 사람이 자기 자신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면 혼자인 게 그렇게 두렵지 않단다. 너도 나중에 커서 어디를 가든 밥은 꼭 챙겨 먹고 말은 진심으로 하고 돈은 네가 쓸 만큼은 꼭 남겨두렴. 그리고 남이 너에게 친절하다고 해서 그들이 너에게 진심이 있는 건 아닐 수 있고 남이 너에게 차갑다고 해서 어쩌면 그저 네가 먼저 말을 걸어주길 기다리는 걸지도 모른단다. 할머니는 지금 아주 잘 지내. 매일 채소 키우고 밥 짓고 햇볕 쬐면서 너도 아주 많이 보고 싶다. 방학하면 할머니 집에 놀러 오렴. 할머니가 팥죽 끓여줄게. 편지 봉투를 붙이고 나는 마을 입구 우체통에 직접 가서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대나무 건조대에 말려둔 두부를 걷었습니다. 뒷마당에 서니 해가 마침 지붕 끝에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떠나기 싫지만 더는 머물지 않으려는 오랜 친구 같았습니다. 텃밭의 작은 고추는 붉게 익었고 쑥갓은 첫 줄기를 뻗어 올렸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가 마치 누가 창밖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주황빛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읊조렸습니다. 내 남은 인생 가치 없는 사람에게 주지 않으리. 박 여사님의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녀는 반년 동안 묵묵히 헌신했습니다. 장보고, 밥하고, 빨래하며 모든 것을 다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말과 교묘한 회피, 심지어 생활비를 아끼기 위한 존재로 취급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저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간파했을 때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기 몫을 챙기기로 선택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가 현명하다고 하고 어떤 이는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그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가 한 일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야 했을까요?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었거나 주변에 그런 대우를 받은 분이 있나요? 노년의 어른들이 자신의 선한 마음이 이용당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경험과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각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여러분의 관점을 남겨주세요. 저희는 모든 댓글을 소중히 읽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당신이 아끼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공유가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며 더 많은 사람이 현실 속에서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될 목소리를 듣게 할 것입니다.